네, 지난 1일이죠. 운영위원회 국정감사, 우리 군의 방어 능력으로 여야, 정부, 청와대 옥신각신하다가 고성이 오갔습니다. 현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안보가 더 튼튼해졌다고 보시는 겁니까?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그렇습니다. 네,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안보실장께서 이 정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외교 안보에 대해서 불안해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의원님. 어거지로 우기지 마십시오. 지금 무슨 말씀을 한미동맹이 그렇게 하십니까, 약화됐죠? 의원님? 아니 답변을 여기 우기다니까 뭐예요? 우기다가 뭐예요? 우기다가 뭐예요? 우기다가 뭐냐고? 내가 증인이야. 우기다가 뭐예요? 우기다가 역할하세요. 네. 정말 전 약간 난장판을 보는 것 같아가지고. 아니, 강기정 수석, 국회의원 출신인데, 위원님. 네네. 뒤에서 이제 앉아 있다가 정의용 실장이 이제 뭐 이렇게 당하는 것 같으니까 일어서가지고 우기다가 뭐냐, 뭐 예의를 지켜라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십니까, 이 상황을? 금요일 날 국회 운영위원회 그다음에 어제 오늘까지 쭉 보면서 굉장히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는데 앞에 정의용 실장 답변까지 묶어서 얘기하면은 청와대가 뭐 열심히 일하는데 너무 가혹하게 비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어떤 청와대의 무능, 오만, 무책임 이런 비판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 그런 걸 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자리가 아니었는지. 무능 관련해서는 이따 우리가 잠깐 토론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경제수석이 우리나라 지금 경제 성장률도 몰라요. 그리고 지금 정용 실장은 안보가 문제가 없다고 강변하지만 ICBM, 북한의 ICBM이 이동식 발사대에서 발사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잘못 알고 있더라고요. 총체적으로 업무 내용을 전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얘기가 조금 길어질지 모르겠는데, 제가 시간이 허락되면 경제 성장률 문제 잠깐 짚고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그건 잠시 바라볼까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만과 관련해서는 지금 강기정 수석이 뒷자리에서 일어나서 저렇게 소리를 치는데, 나경원 의원은 제1야당의 원내대표 아닙니까? 정무수석이 서로 협력하면서 전국을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저렇게 하는 너무 좀 오만해 보이는 모습인 것 같고. 정무수석은 청와대랑 국회 가교 역할을 하는 역할 원래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더 문제가 심각한 것 같고 무책임은 지금 저 자리에서 노영민 실장께서 뭐 일부 유감을 표명하시긴 했지만 이른바 조국 사태로 해서 두 달 동안이나 무려 전국이 거의 마비되다시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은 비서실장으로서 어떤 책임, 청와대 보좌진으로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문제는 또 비켜가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무능, 오만, 무책임 이런 거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자리가 아닌지. 그래서 저런 분들이 저렇게 보좌를 하니까 문 대통령이 굉장히 어렵겠다는 생각도 들고 한편으로는 문 대통령이 그렇게 알고 하시는 건지 모르고 하시는 건지 그런 답답한 마음도 생깁니다. 네, 이날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도 좀 고성이 오갔는데요. 그 모습 함께 보고 오시겠습니다. 그래서 의지만 가지면 충분히 할 수 있었던 일을 하지 않는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청와대 대통령 닮아가십니까? 왜 그러세요? 아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모욕적인 표현을 쓰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못합니까?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게 함부로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다. 평론가님 보니까 이 의원 출신 청와대 참모들과 또 의원들 간 말싸움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의원 출신이라 내가 안다 뭐 이런 거잖아요. 네. 약간 꼰대스러운 거죠. 그건. 왜냐하면 그 앞에 있는 게 좀 아까 우리 이 의원님은 나경원 원내대표라고 얘기했지만 그렇지 않아요. 뭐냐면 그 앞에 있는 건 국민입니다. 국민의 대표예요. 그리고 국민을 향해서 공개적으로 답변을 하는 장소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저기 앉아있는 사람들을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으로 봐서도 안 되고 야당의 원내대표로 봐서도 안 되고요. 국민으로 보고 항상 존중하면서 답변을 해야 됩니다.
앞에 앉아있는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이라고 한다면, 그렇죠. 그 국회의원이 조금 뭐 부족할 수도 있고, 자질이 떨어질 수도 있고, 내지는 다른 사람보다는 출중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보는 것 자체가. 국민의 대표인데. 그렇죠. 네. 그 법인격이라는 개념을 전혀 모르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야당 의원들의 언어 선택이 좀 다소 무리한 점이 있어요. 그걸 반성해야 되는 부분도 있으나. 격앙된 표현이 있을 수 있었죠. 그리고 또 네. 표현이 좀 약간 뭐 상대방을 좀 조롱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런 게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행정부를 책임진다는 건 뭐냐면 모든 집행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설명할 권한과 정보 이런 걸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정보가 너무나 비대칭적이니까 정보를 많이 가지고 힘을 가진 쪽에서 설명을 해주지 않으면 나경원 원내대표의 표현처럼 다소 무리한 그냥 일방적인 주장이 되는 거예요. 뭐 그걸 우기다고 표현해서 조금 과도하긴 했지만 일방적인 주장을 하면 안 돼요. 힘이 있고 정보가 많은 쪽에선 이거를 납득이 가게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서 설명을 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강기정 수석은 저 회의 진행에 대해서 많이 아실 만한 분인데 저기가 뭡니까? 회의를 진행하는 곳이에요. 그러면 발언권이 없이 아무나 답변을 못 합니다. 절대. 그러면은 저거는 어떻게 보면은 회의를 방해한 거거든요. 근데 국회에서 회의 방해죄는 굉장히 무거운 죄고요. 그런 뭐 거기까지 가지는 않겠으나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런 요소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강기정 수석이 지금 아까 계속 제가 얘기하지만 공인이고 법인격이 있기 때문에 자기 임무가 있어요. 공무원들은 전부 다 직제 규정이라는 게 있어서 자기가 해야 할 역할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넘어서는 좀 과도한 간섭이 된 것이거든요, 저게. 그래서 우리가 공인으로서 국민을 향한 자세, 그리고 공인이 해야 될 일, 이거를 먼저 다 같이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의원님, 아까 네. 하려다가 못하신 말씀. 청와대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이 수석이 경제 성장률도 몰랐다. 그러니까 저도 저걸 보면서 답답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 약간 분노도 나는 게 저는 정치 담당 논설위원입니다. 그리고 경제부에 한 번도 근무해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물론 이제 회의 시간에 뭐 의견을 교환하고 하지만 경제 성장률 같은 경우에는 요즘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우리 아마 올해 들면서 한 2.6에서 2.7 정도 목표로 하다가 하반기 넘어가면서 그걸 좀 내려서만 한 2.4, 2.5 하다가 최근에 홍남기 부총리가 미국 가가지고 그걸 뭐 2.1 정도 이렇게 낮추고 이게 다 보도가 일면에 크게 나온 보도들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어떻게 성장이 진행됐느냐도 1분기에 마이너스 성장했다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큰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2분기에 한 1% 올라서 마이너스 0.4% 했는데 네. 이제 3분기에 다시 또 한 0.4% 정도 성장하니까 네. 이게 한 0.9% 정도 돼야지 2%까지는 맞출 수 있겠구나. 이 정도는 저처럼 경제를 담당하지 않는 언론인들도 그 정도는 다 인식은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호승 수석은 올해, 내년 이런 성장률 목표치와 이런 거 물어보는데 30초간 답변을 못하고 오죽하면은 같이 기재부에서 함께 일했던 야당 의원이 그렇게 목소리를 높였겠습니까? 이거는 정말 문제가 심각하다고 봐요. 아까 이런 일도 있고 지난번에도 정용 실장도 물론 그렇지만 밑에서 일하고 있는 김현종 차장도 문재인 정권 들어가지고 북한의 핵실험이 한 번도 없다고 그랬어요. 명백한 잘못이거든요. 그런 기초적인 사실도 모르면서 어떻게 대통령을 보좌하는지 그런 기초적인 사실도 모르면서 어떻게 정책이 나오는지 정말 답답하고 화도 나고 정말 걱정이 됩니다. 네. 예, 그런가 하면 이 총선을 앞두고 이 여야 지도부의 이 리더십도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변호사님 보니까 자유한국당 이야기 먼저 해보면 영입 인사를 밝혔는데 이 백경훈 대표 어떤 분위기를 지금 무슨 논란이 되는 거죠? 이제 백경훈 대표가 자유한국당 영입 인사들 중에서 유일하게 이제 젊은 청년층이에요. 네. 그럼 좀 나이가 너무 많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백경훈 대표만 유일하게 청년층인데 그런데 백경훈 대표에 대해서도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런저런 얘기가 보시면 다음 화면 보시면요. 신보라 의원이라고 있습니다. 네. 지난 총선 때 비례대표 7번 받은 사람이에요. 네. 청년 복수를 받았죠. 여성이고 청년 복수를. 그런데 이 신보라 의원이 백경훈 의원, 백경훈 씨하고 대학원 선후배라는 겁니다. 지금 보면. 네. 대학원 선후배고요. 지금 청년이 여는 미래 대표였잖아요. 신보라 의원이 지난 총선 때 비례대표 탈 때 저 단체 대표였고
백경훈 씨가 부대표였다는 거예요. 그걸 물려주고 올라온 네. 건가요? 근데 이제 대학원 후배고 부대표였다가 신보라 의원이 국회로 들어가면서 대표 자리를 물려받은 겁니다. 그런데 또 공교롭게도 신보라 의원의 비서하고 백경훈 대표하고 부부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신보라 의원의 네. 비서진 중에 한 명이 예. 저기 네. 백경훈 대표의 배우자. 그럼 배우자였다. 신보라 의원하고 어떤 이유에서 보면 대학 후배에다가 대학원 후배에다가 또 비서가 부인이고 거기다가 단체 부대표 대표 자리를 물려받았고 특수관계라면 특수관계잖아요.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백경훈 대표가 뭐 다음에 총선 때 비례를 받을지 지역을 받을지는 알 수는 없으나 정치권 입문하는 과정도 똑같아요. 그 대표 청년의 미래를 위한 대표 이거 하다가 받은 거잖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비판이 제기된 문제가 좀 제기가 된 거고 또 하나는 이게 좀 재밌는 건데 이 원래 이제 영입이라고 그러면은 외부에서 당적이 없는 사람들 데려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백경훈 대표는 지난 지방선거 때 은평구에서 구의원 예비후보로 등록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유한국당으로. 네. 네. 당적이 있다는 사람이 뭐 그 이후에 탈당해서 지금 당적이 있는지 없는지는 알 수는 없으나 어쨌든 한때 자유한국당의 당적을 가졌던 사람이죠. 그럼 외부 인사가 아니라 엄밀하게 말하면 내부 인사라는 거거든요.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 내부 인사를 영입이다라고 데려오는 게 맞느냐라는 일단 문제가 좀 제기가 된 겁니다. 네. 네. 황교관님. 네. 보면은 신보라 의원은 이 선거기에 나서고 있어요. 단순히 뭐 대학 선후배인데 이게 뭐 그럼 뭐 같은 국회의원 중에는 대학 선후배가 없어야 된다는 말이냐 뭐 이런 얘기도 하는 것 같은데 이 논란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십니까? 본인은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해도 아까도 제가 공인을 얘기했지만 공인들은요 일반인의 시각을 감안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반인의 시각에서 이것이 해소되게 설명을 하지 않고 자기가 설명한 것이 다다라고 얘기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방적인 주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본인이 더 권한도 많고 정보도 많은데 그러면 나머지 그 일반 국민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과적으로는 무시를 당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네. 존중한다면 그 정보나 권한을 가지고 최대한 계속해서 그리고 최대한 많은 정보로 설득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저 정도의 설명을 가지고는 그래도 좀 이상한데 그래도 좀 특수관계에 의한 인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게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이렇게 의심하잖아요. 그걸 해소해주지 못한다면 저거는 부족한 설명이 되는 거고요. 아까 우리 경제 관련해서 그 한 부분만 제가 짧게 좀 그 시청자를 위해서 말씀드리면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호승 수석이 그 경제 성장률을 몰랐다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 슈퍼 예산이잖아요. 예산을 짤 때의 모든 추계가 경제 성장률에 기반해서 짜게 돼 있습니다. 네. 네. 이런 인재 영입을 두고서 헛발질이다 이런 당내 안팎의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황교안 대표 어떻게 이야기했을까요? 함께 들어보시죠. 대표님이 조금 리더십에 상처가 있는 거 아니냐는 지적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리더십이 왜 상처를 하고 있습니까? 대표가 한마디 하면 아무 찍소리도 못하는 여러분들은 그런 정당을 희망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리더십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는 말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리더십에 상처를 받았다는 지적도 있는데. 글쎄. 그걸 당에 물어보세요. 그 뒤에서 물어오지 말고 정식으로. 그러고 발표를 하세요. 리더십의 상처가. 그걸 리더십의 상처라고 하면 저에게 남아있는 리더십이 없을 겁니다. 위원님, 황교안 네. 대표가 다소 좀 날선 반응을 보인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청와대에 대해서 조금 가혹할 정도로 비판을 했는데 한국당에 대해서도 또 얘기하려니까 또 가혹한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 네. 우선 지금 현안이 영입 문제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으니까 그게 이제 왜 잘못됐는지 이것 좀 한번 좀 따져보고 가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인물을 영입을 하면은 어떤 시기라든지 인물 자체 그리고 그거를 국민들한테 전달하는 홍보라고 할까요? 그런 방식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선 시기적으로 갑자기 왜 뜬금없이 이렇게 발표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마도 민주당에서 의원 두 분이 불출마를 선언하고 뭔가 이렇게 새롭게 가는 움직임을 보이니까 우리도 늦으면 안 되겠다 해서 내놓은 것 같은데 별로 그렇게 선거가 아직 6개월이나 남았는데 지금 무슨 선거 후보 영입할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필요한 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입장을 어떻게 정리하느냐, 보수 대통합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현안이 황 대표한테 있는 거거든요. 시기적으로도 지금 앞뒤가 바뀐 것 같고, 둘째 인물인데, 인물은, 그러니까 정당에서 인물을 영입할 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강점이 있는 부분을 보강해 줄 사람이 있고, 굉장히 약점이 있는데 이거를 커버해 줄 사람을 영입할 수도 있어요. 지금은 그 뒤에 거,
굉장히 약점이 많은데 그거를 커버해 줄 분들을 모셔와야 돼요. 지금 한국당의 약점은 뭐냐면은 호남, 2030, 40까지, 그 다음에 여성, 그 다음에 중도층, 이런 분들입니다. 외연의 확대. 그렇습니다. 그래서 굳이 제가 예를 들자면 1호 만약에 영입이라면은 그 호남, 그 중에서도 가장 상징성 있는 그 전남대학교를 졸업한 여성분, 특히 82년생이면 뭐 이름이 꼭 김지영이 아니더라도 뭐 더 좋겠죠? 그리고 어떤 중도 내지는 어떤 사회 그 단체에서 활동했던 분, 그런 분이면 제가 그래도 열심히 뭐 노력한 흔적은 있는 이렇게 생각할 텐데, 발표된 인물을 보면은 아까 우리 김태현 변호사가 뭐 지적을 했습니다. 어떤 뭐 청년은 한 분 있고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이 짜임새라는 게 어떤 감동은커녕 어떤 지금 비판만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이 두 번째고 마지막으로 홍보, 이거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박찬주 대장 같은 경우에는 군인으로서 굉장히 장점이 많은 분이에요. 그 독일 그 육사에 유학을 하면서 그 장갑차, 기갑에 대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했고, 만에 하나 그 남북 간의 그 전쟁이 벌어지면 기갑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고 최고의 대북 전략가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거하고는 별개로 그 공감병 갑질 문제 때문에 국민들이 굉장히 어떤 부분은 지탄하고 어떤 부분은 오해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만약에 박찬주 대장을 영입하고 싶었으면은 먼저 그 아까 장점 같은 거를 부각을 하고, 아까 지금 제기된 어떤 오해가 있다면 그걸 제거를 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했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심야 토론이라든지 이런 토론에 한번 참석을 하게 해서 저분이 저런 면이 있는 거구나. 이 부분은 우리가 잘못하고, 이런 거는 거치고 만약에 영입을 했다면 모르는데, 지금 그 갑질 의혹을 받고 있는 분을 1호 영입이라고 다짜고짜 내놓으면은 한국당 분들은 알지 모르지만 국민들은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런 어떤 박찬주 대장의 경쟁력을 가졌는지, 그리고 실상이 어떤 건지, 이런 모든 면에서 이번 영입은 하나도 전략적이지가 않았어요. 그런 점에서 황교안 대표에게 리더십의 문제를 지적하는 건 100번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방금 이도우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이 비판 계속 나오고 있는데, 황교안 대표는 이런 내부의 비판에 대해서 굉장히 화가 많이 난 것 같습니다.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싸우다 보면 이길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죠. 여러분, 이길 때만 박수치고 실수한다고 뒤에서 총질할 겁니까? 이게 내부 총질이죠. 내부 총질. 내부 총질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변호사님, 내부 총질하지 마라, 나 좀 건드리지 마라,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 뭐를 내부 총질이라고 그러시는 걸까요? 지금은 자유한국당 내에서 대표에 대해서 리더십에 대해 비판하는 거, 이 정도를 내부 총질이니까 하지 말아라라고 하면 정치하면 안 되죠. 정치 못합니다. 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왜 몰락의 길을 갔습니까? 속된 말로 내부에서, 여당에서, 비박계에서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서 귀 닫고 듣고 싶은 말만 듣고 하고 싶은 말 하고 말 잘 듣는 사람 옆에 뒀다가 그렇게 된 거 아니겠어요? 약간의 비판을 내부 총질에다서 못 받아들이겠다고 하면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몰락의 길과 똑같이 가는 겁니다. 정치하면 안 됩니다. 내년 총선 못 합니다. 자유한국당에서 제가 이 말씀은 한 몇 번 드린 것 같은데, 조국 이 사태는 잘못하게 되면 자유한국당의 내년 총선에 치명적인 도구로 돌아갈 수도 있다. 우리가 잘했는가벼? 이게 되거든요.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조국 전 장관 내려오라고 광화문에 모였던 그 수많은 시민들이 전부 다 내년 총선을 자유한국당 찍을 거라 생각하면 엄청난 오산이다. 네. 서초동에 모였던 분들은 대부분 민주당 찍을 거다. 하지만 광화문 집회에 모인 분들이 자유한국당 다 찍을 거라 생각하면 오산이다. 또 하나, 지금 뭐 당 여론조사 무슨 뭐 조국 전 사태 이전으로 돌아갔다 얘기 나오는데, 가장 자유한국당에서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될 여론조사는 뭐냐면, 제가 어딘지 정확히 몰라 숫자는 인용 못하겠습니다. 경제 안 좋죠, 지금. 경제 안 좋다. 그러면 경제를 잘할 정당은 어디냐라고 물어봤을 때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요, 2% 차이밖에 안 나요. 어디가 1등인지 제가 기억 못하겠습니다. 숫자도 못하겠는데 차이는 2%예요. 오차범위 내라는 얘기죠. 정상적이라면 자유한국당이 오차범위 바깥으로 이겼어야 돼요. 왜? 야, 민주당한테 경제를 맡겨봤더니 이렇게 됐어. 그거 어디지? 보수정당. 그래, 보수정당이 뭐 그래도 일은 잘해. 보수가 능력은 있지. 이게 되고 경제를 잘할 정당 자유한국당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 이건 뭘 의미하는 거라는 거를 지금 아시고 계셔야지, 뭐 당내에서 나오는 비판, 또 외부에서 하는 비판들 가지고 내부 총질하지 마라라는 얘기는 나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겠다는 얘기인데 총선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면.
네, 시끄럽기는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해찬 대표를 향해서 사퇴하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해찬 대표 이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실제로 우리 걸리다 보니 70만 명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게시판에 들어와서 그 사퇴를 요구하고 이렇게 비판한 사람들이 다 합쳐서 한 2,000명 됩니다. 거의 아주 극소수자가 이제 그러는 것이고요. 그 사람들 의견도 뭐 무시해서는 안 되지만 5달밖에 안 남았는데 지도부가 여기서 물러나라면 선거를 포기하라는 얘기지 그게 합리적인 주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평론가님, 네. 그러니까 이런 주장은 소수다 이렇게 좀 합리화하는 모습도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자기 주장을 하는 거는 그냥 뭐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은 영향이 합리적으로 그게 퍼져나가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 말이 이런 거야 라고 하면 이런 거야로 퍼져나가야지 이런 거일까? 이런 거 아닌데? 이렇게 하면은 의심 내지는 반발로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해찬 대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그런 말을 하기 전에 민심을 어떻게 수습할 것인지 그 사람들의 그 생각을 어떻게 읽어서 좀 만족을 시켜주는 이야기를 할 것인지 이런 걸 먼저 좀 세세하게 살핀 다음에 이야기를 하셨으면 더 좋았겠다. 왜냐하면 그런 게 아니니까 당장 청와대 게시판에 뭐 사퇴 요구가 청원으로 올라가고 이런 일이 발생하잖아요. 사실 그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는 좀 약간 난감한 상황인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뭐 총선만 놓고 보면은요. 가장 좋은 거는 이 국면에서 이해찬 대표가 물러나시면서 개혁 드라이브를 강하게 거는 것이 가장 좋은 총선 전략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지금 지지부진한 자유한국당과 가장 차별화가 되는 국면이 될 것이거든요. 네. 근데 그 이해찬 대표는 보면은 이제 뭐 다음 달 10일쯤에 뭐 총선 체제로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당 내외에서는 이해찬 대표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이런 당의 위기감에 대해서 좀 전혀 인식을 못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위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럴 수도 있죠. 특히 뭐 야당이 약세라고 보니까 이 체제를 끌어가도 그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난 그 사과 과정을 보면은 약간 이해찬 대표가 그러니까 삼중고에 빠져 있다고 할까요? 그런 현재 상황인 것 같습니다. 첫째는 조국 이른바 사태에 대해서 분노한 국민들의 민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죠. 또 하나는 반대로 왜 조국을 지키지 못했느냐는 친문 진영의 비난, 지금 이것도 뭐 의식하지 않을 수 없죠. 셋째는 당내에서 인적 쇄신하고 쉽게 말하면 이 대표도 좀 그 거취를 어떻게 좀 뭐 결정을 해달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해찬 대표는 이번 총선에 출마도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물러나게 되면은 아마 더 이상 정치적 역할을 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아마도 본인은 이번 총선을 지휘해서 승리로 이끌고 다음 대선까지도 내가 정권 창출에 기여하겠다 아마 이런 희망을 갖고 있을 텐데 글쎄요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은 게 지금 당내에서도 이제 지지율이 이제 높은 이낙연 총리가 당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이런 목소리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런 전반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고 하나 상징적인 사건 하나만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김경수, 이재명, 양정철 세 분이 사진을 찍었죠. 네. 그게 친문, 비문 이제 싸우지 말고 이제 우리 협력해서 같이 하자 이런 뜻이었다는데 또 정치권에서는 꼭 그렇게만 보지 않습니다. 한쪽에서는 이낙연 총리에 대해서 경고를 한 거다. 또는 이해찬 대표에 대해서 경고를 한 거다. 이런 메시지가 있어요. 세대 교체 또는 친문 비문은 우리끼리 간다. 그런 생각을 또 당내에서 따로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 또 이 SNS상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이야기 잠시 좀 해보면 지금 국대떡볶이 대표가 자유한국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겠다 했는데요. 변호사님 이게 어떤 이유일까요? 그래서 모르죠 뭐 본인이 지지했다가 철회하는 거 본인의 자유니까. 거기다가 뭐 국대떡볶이 김상원 대표라는 사람이 자영업 사실은 이제 프랜차이즈를 하는 사람들이 가맹점에 영향을 줄까봐 정치적 의견을 잘 안 밝히는 거거든요. 근데 영입설이 좀 흘러나왔잖아요. 네, 흘러나왔죠. 그러니까 거기서 영입설 되려다가 못 돼서 그런지 제가 알 수는 없으나 어쨌든 간에 김상원 대표 개인의 의견이니까 저는 김상원 대표라는 사람이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개인의 선택이지 큰 문제가 있는 거라고 굉장히 세게 썼더라고요, 또 글도.
뭐 시인가 보죠, 뭐. 네. 아까 예전에 문재인 정부도 굉장히 강하게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번에 자유한국당을 강하게 비판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어떤 원래 기본적 표현 방식이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저는 이게 뭐 그렇게 크게 뭐 우리가 뭐 주목하거나 뭐 이게 뭐 중요하다 그렇게 부를 만한 건 아니라고 봐요. 예를 들어서 김상환 대표, 원래 내가 영입 1번을 하기로 했는데 뭐 때문에 틀어져서 못했어. 뭐 이런 얘기를 하면, 그러면, 이거 자유한국당이 영입하는 과정에서 뭔가 문란이 있었구나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 뭐 그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얘기도 하는 것도 아니라서, 전 뭐 그냥 일종의 본인의 개인 의견이라고 봅니다. 네, 국감장에서 벌어진 고성 논란, 또 여야 지도부를 둘러싼 논란까지 다뤄봤습니다. 네, 이도훈 위원, 김상일 평론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